저는 폭력에 저항하는 시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이 너무 무서워. 날 따라오니까 무서워. 나를 어떻게 이걸 끌 수 있지? 몸을 던져버리자. 날 죽여버리자. 내가 저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죽여버리자. 애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낙성씨 또 부르고 키득키득 우리끼리 퍼먹은 낙성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애정하는 동네 책방 조은이 책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승일 시인의 새해를 여는 신앙독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은이 책에 와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혼자서 제 두 번째 시집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또 저의 근황이라든지 저의 시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낭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가장 좀 선취해야 될 주제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꼭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과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 또 가졌으면 하는 것들, 또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매년 그랬지만 우리 삶에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을 더 사랑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이 새해를 여는 신앙독해를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근황을 조금,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요? 다 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시작을 할 뻔했는데,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네, 김승일이라는 시인이고요. 2007년도에 서정시학이라는 문예지로 데뷔를 했고, 그 이후로 첫 시집 이제 2007년도에 제가 등단을 했고, 2016년도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첫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 이후에 또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2022년도 벌써 작년이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시집을 출간을 해서 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만 쓰는 시인은 아니고 저는 좀 독특한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시인인데요.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가 이 모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이 지면에서 땅 지면으로 확장되고 실천돼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위에서만 쓰여지는 문학이 만약에 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실제의 어떤 지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어떤 모습들이 서로 이렇게 조응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작가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창작 활동이 우리 일상의 삶과 사실은 이렇게 조응돼야만 하고 서로 연결돼서 마치 그 앞뒤를 봤을 때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천성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기 위해서 독자분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러 다니고 또 먼저 다가가고, 특히나 저는 이제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실천주의적이면서도 사회 참여적인 그런 시쓰기를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는 이제 저는 폭력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섭잖아요. 근데 그 폭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는 폭력에 저항하는 시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일상적인 폭력, 또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학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또 징집을 당하잖아요. 강제적인 어떤 그런 억압되고 계급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아주 참혹한 그런 폭력들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그런 군대 폭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저항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사실은 폭력이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평범한 차원에서의 2명이나 3명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폭력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고, 또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인 폭력으로 한 사람의 어떤 인격 내지는 더 확장돼서 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그런 힘들을 내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힘이죠. 그러니까 좋은 힘이 아니라 안 좋은 힘을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문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문학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런 일상의 폭력으로부터 그 내면에 또 아주 밀실 같은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랄지 구조적인 폭력까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도 어떤 그런 폭력성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시를 읽으면서 누군가는 와, 이런 폭력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구나, 방관했구나, 나도 어떤 폭력에 가담했던 적이 있었구나, 나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었네, 몰랐는데,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을 뭔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학으로서의 어떤 폭력의 저항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첫 시집도 썼지만, 그 첫 시집의 세계를 또 훌쩍 뛰어넘거나 더 심화시켜서 더 깊숙하게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두 번째 시 세계를 이제 그려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쓰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이 힘들었어요.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두 번째 시집에 시인의 말을 좀 낭독을 해볼게요. 시인의 말. 불안과 공포마저 차렷 자세였다. 가해와 피해가 들러붙은 오래된 자세를 비틀거나 꺾어 뇌피를 부순다.
그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면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가야지. 미로와 미로를 건너 만나고 돌아올게. 아픈 피들을 잊지 않을게. 오직 살아내는 힘으로만 슬픈 피를 희석시키고 있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네, 이 시인의 말이 시집에서 시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한 권의 시세계를 열어젖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한 권의 시집에 어떤 정서와 감각과 이 시적 철학의 어떤 결들을 담았는지를 일종의 이제 가장 긴밀하게 독자들에게 고백하는 순간이 이 시인의 말에는 서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과 공포마저 차렷자세였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게.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저만 그런 순간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연령대, 많은 세대들,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애써 들춰내지 않으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각보다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쁜 것만 바라보고 싶거든요. 깨끗하고 다 정돈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제가 학교를 가보면 제가 강사라든지 선생님으로 학교를 가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모습만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항상 이 현실은 이면에 감춰져 있는 아주 징그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완벽하잖아, 아름답잖아. 이렇게 예쁜 것들을 우리 만나면서 살아가자.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감추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면을 보기 위해서 강사나 선생님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요. 언젠가 학교 지킴이로 제가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지킴이 그 셔츠를 입고 취직을 했어요, 학교에. 왜냐면 날 것을 보기 위해서, 진짜 학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셔츠를 입고 일하는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아픔들이 느껴져서 그 터질 것 같은 심장 두근거림을 느꼈던 적도 많고요. 또 학교는 더 이상 저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없어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학교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학생들도 만났고요. 또 교실에서 엎드려서 덩치가 큰 3명의 친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한 무기력한,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학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셀로판지라든지 기름종이처럼 불투명한 어떤 막에 가려져 있어서 그 막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그 막 안쪽이 잘 보이질 않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막을 조금만 한 겹만 들춰내고 보면은 그 안에는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러면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현현하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어떤 승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감각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진 방식으로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진실인 것들 있잖아요. 사실, 진실. 우리가 정말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 척하거나 정말 몰라서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그 현장으로 불러와서 그거 쉽게 잊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문학의 하나의 역할이고 또 문학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시를 통해서, 문학 중에서도 시를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제 시를 통해서 다시 현실로 붙들려 온 또는 이 공간 속으로 침투되어 들어오는 진실을 다 함께 같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더라고요. 얘기해보고 싶고. 왜냐면 악취나는 것들을 묻어두면은 썩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지만 그 악취나고 참혹하고 끔찍한 것들을 햇빛 가운데로 꺼내서 우리 생에,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여기에 영향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 피해자들이 겪었던 심장 박동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겪었던 호흡곤란이라든지 심계항진이라든지 그 숨 막힐 것 같은 순간들을 잠깐이나마 느낌으로 인해서 아,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고 또 나도 어느 순간엔 그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울음 자체를 정말로 울음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시의 힘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이나 공포마저도 차렷 자세였던, 부동 자세였던 순간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30분 이상을 구타당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그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것도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면 화면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꿈인가 정말? 우리 보통 악몽 꾸고 딱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날숨으로 자기 내면을 쓸어내리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다행이다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너무나 슬픈 장면 안에 갇혀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온몸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공포로, 불안으로, 통증으로. 그때 느꼈던 통증이 지금도 몸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고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는 마치 갑각류의 어떤 그런 옷처럼 저를 옥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여기 쓰여진 시들은 그런 폭력의 갑각을 입은 상태에서 제가 호흡곤란이나 심계항진을 일으키는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시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아주 집약되고 감각적으로 농밀하게 농축된 어떤 순간의 감각이 시 안에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응급의 순간들 그런 총각을 다투는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죽는 게 아닌가? 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긴밀하게 밀집된 상태에서 촘촘하게 감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죽일 것처럼 달겨드는데 사실 우리 이 뇌에서는 그런 공포의 순간에 도망가!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만큼의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놀랬을 때 우리는 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비명을 질러요. 깜짝 놀랐을 때 아! 소리를 질러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반동작용이에요. 우리 몸은 반응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반응체이기 때문에 웃긴 걸 보면 웃음이 터져 나오죠.
행복하면은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싶죠. 똑같이 무서우면 울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공포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마저도 옥죄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는가. 내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소리를 악 질러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비명은 대체 그 메아리는 어디에 가서 맺혀 있을까요? 그 공포와 슬픔과 절망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까요? 그것까지를 붙들면서 정면으로 그 폭력의 현장을 응시해야만 하는 저의 존재 자체가 어떤 다른 차원으로 승화되거나 건너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인 승화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강력한 중력 앞에서는 탈출 속도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빛조차 도망가지 못하는 중력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치 블랙홀 같이. 제가 경험한 폭력이 마치 저를 잡아채서 지상으로 내다 꽂아버리는 그런 폭력의 중력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시도 없는 공간이에요. 시나 어떤 문학적인 힘으로도 도저히 탈출 불가능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이래서 전 좋아요. 어떤 한 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현실의 어떤 절망감과 한계라면 그 보이지 않는 행간을 넘어서 다음 연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저항이라든지 그걸 뛰어넘는 점프, 비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정신적인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마저 차렷 자세였다. 가해와 피해가 들러붙은 다음에 이 건널 수 없는 이 빈칸, 이 블랭크가 이 안에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들과 그 들숨과 날숨들이 이 행간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강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래된 자세를 비틀거나 꺾어 외피를 부순다 라는 말이 나와요. 불안과 공포마저 딱 차렷 자세여서 움직일 수 없었던 몸이 엄청 떨리고 있어요. 공포 때문에. 그 부동자세로부터 탈출하지 못했던 나였는데 내가 어떤 시적 저항, 삶을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삶에 대한 에너지. 제 아내가 주는 에너지도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니까 2016년도에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랑의 삶의 에너지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몸의 흔들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부동자세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갑각류의 몸을 터져나오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삶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죠. 몸을 흔듭니다. 아주 움직일 수 없는 돌도요. 계속 좀 1mm씩 움직이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순간으로 이동되는 거거든요. 제 몸 안에 어떤 운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을 흔들어요. 그래서 오래된 자세를 비틀거나 꺾어 외피, 그 폭력의 갑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시집에 담겨있는 제가 폭력을 향한 일종의 사자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면 가정인데요. 사실은 이 말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존재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러운데 다시 이 시를 쓰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곤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트라우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불타던 곳에서 걸어 나왔는데 다시 그 불 속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가야지. 이유가 나와요. 아픈 피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만 아픈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나만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무수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군대, 어떤 부대에서는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도 어떤 한 아이나 학생은 지금 자기 방 안에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요즘 그 사이버 학교 폭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집으로도 도망을 못 가요. 예전에 저희 시대 때는요, 집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가면 안전했어요. 요즘엔 집으로도 도망을 못 가요. 핸드폰 안에 갇혀가지고. 그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요. 그 아이의 영혼이 완전 무너져 내릴 때까지. 꼭 때려서만 폭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내면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그 퍼즐을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 틀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시대의 폭력이 내가 애써 맞춰놓은 기억과 감정과 영혼의 퍼즐 조각들을 막 이렇게 헝클어뜨려 버리는 거였다면, 요즘의 폭력은 그 퍼즐 자체의 틀 자체를 부숴버려요. 다시는 맞출 수 없도록. 원상태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예 다시 원상태로 맞추려고 하는 그 의지까지 박살내버리는 것이 요즘 저는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숨이 차기도 하고. 왜냐면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그 폭력을 당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그 괴롭히는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막 주먹이 막 쥐어지고, 아, 내가 막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런 아픈 피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오직 살아내는 힘으로만 그 슬픈 피를 희석시키고 있는, 살고 싶다는 거죠. 슬픈 피를 희석시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새빨개서, 너무나 새빨감이 이게 농축되고 겹쳐지면 어떤 색이 되는지 아세요? 블랙이 돼버려요. 제가 이 시집 안에 벤타블랙이라는 시를 썼는데, 모든 폭력의 빨주노초 파남보가 서로 합쳐져서 블랙이 돼버려요. 그것도 가장 검다고 하는 순도 99.9%의 블랙, 벤타블랙. 그 순간을 저는 잊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을 혼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아픈 피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너가 그런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혼자였거든. 너무나 그래서 슬펐거든. 나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근데 왜 너까지 그래야 할까? 그냥 나 하나만으로 좋겠으면 좋겠다. 근데 안 그래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제 두 번째 시집에 그 학생들에 대한 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벤타블랙이라는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5라고 쓰여져 있는 5챕터인데, 미로는 으스스해. 미로와 미로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들어가야 해. 진심으로 떨리는 입술이 되어야만 해. 이 제 시집은 무수한 미로와 미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양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시 사이사이, 그러니까 그런 미로와 미로 사이사이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편 한 편씩 돼 있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다음 미로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미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군대의 폭력은 학교의 폭력과 연결되어 있고 학교의 폭력은 대학원의 폭력과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모든 폭력들이 우리 일상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폭력과 함께 또 어우러져 있죠.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폭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연쇄 반응이에요.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우리는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해와 피해와 방관의 감각들이 우리 일상에 내재해 있다. 근데 그런 이제 아픈 현실 속에서 자기의 현실을 지금도 너무나 아프게 감내해야만 하는 한 아이의 모습을 저희가 시를 통해서 봅니다. 113페이지에 우리 미안하다고 하자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낭독해 볼게요. 우리 미안하다고 하자. 3명의 친구들이 칠판 지우개에 분필가루를 잔뜩 묻혀온다. 형벌의 모양이 낙인처럼 찍힌다. 정말 이렇게 해도 그저 엎드려 있을까? 승일이 등짝을 봐. 정말 병신 같아. 저항 없이 교복 위로 눈 내린다. 너무 차가워서 감각 없는 세계. 실험당한 손을 막대기로 때리면 아픔 없이 떨어져 나갔다지. 손가락들. 저항 없이 교복 위로 눈 내린다. 눈을 털어주는 친구 아무도 없고 눈에 덮인 나를 울어주는 친구 없어. 가혹한 겨울 나에게 먼저 오고 반평도 안 되는 나의 등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저항 없이 눈 쌓인다. 왜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누가 등을 밟았는지 맞춰봐. 더럽히지 않은 눈밭은 못 참지. 남은 1분간. 흰 눈으로 덮인 곳은 나의 등짝. 발자국이 찍힌 곳도 나의 등짝. 울고 있는, 울지 않는 나의 등짝. 눈 내리는 교실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네, 이 시가 학교 챕터를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파란 조끼, 학교 지킴이 조끼를 입고 학교 가서 본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엄청 오래됐겠죠? 15살, 16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로부터 지금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20년 더 흘렀죠?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당했던 것을 똑같이 오버랩해서 어떤 아이가 그걸 현재에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겹쳐질 수가 있지? 한 아이가
자신의 책상에 엎드려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세계가 전부예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정말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그 친구는 그게 그 친구의 부동 자세예요. 그 친구가 폭력에 저항하는 자세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치고 있는, 움직일 수 없지만 도망치고 있는 자세예요. 이 디귿자 모양의 팔꿈치 안에 그 아이의 모든 생이 거기 우겨 넣어져 있어요. 그 팔꿈치 바깥으로 그 아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못 나가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의 한 3배 정도 되는 덩치에 진짜 정말 저는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큰 덩치를 가지고 그렇게 작고 왜소한 아이를 그렇게 3명이서 동시에 억누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그 왜소한 아이가 그 산만한 덩치의 아이들에게 억눌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제가 아까 시 말미에 얘기했죠. 그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저만 보고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저만 그 스크린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실 안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을 동반한 폭설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곤색 교복을 입고 있거든요. 3명의 아이가 저 앞에 칠판으로 가서요, 막 백목을 칠해요. 그 다음에 칠판 지우개로 그걸 막 지웁니다. 낄낄거리면서. 셋이서 그걸 다 해요. 한 다음에 분필가루가 잔뜩 묻은 그 칠판 지우개를 각자 들고 악마처럼 웃으면서 그 아이의 등에, 곤색 교복을 입고 있는 등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찍기 시작해요. 폭설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어 죽고 있는 한 존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그 아이가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신호를, 아무도 그 시그널을 못 듣는 거예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 해요. 그게 응급 상황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쓰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119를 부르고.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인정이 없어진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우리 학교의 교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응급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마비가 온 그 학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죽는 것만 죽는 걸까요? 마음이 죽어가는 것도 그냥 심각한 죽음이에요. 그 죽어가는 소리를 왜 못 듣나요? 친구라고 할 수 있나요? 친구가 왜 못 듣나요? 선생님, 스승, 그걸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스승이 왜 그걸 못 듣냐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 가서 하면 다 쉬쉬해요. 싫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학교 깨끗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깨끗해야 해요? 안 깨끗한데, 더럽혀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그 폭설 속에서 자기 존재가 눌려서, 눈의 무게에 눌려서요, 납작해지고 존재 자체가 멸실되는 그 순간들이 저는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 그걸 못 헤쳐나와요. 절대로. 제가 군대에서 끌려갔을 때, 멱살 잡혀서 창고로 끌려가서 30분 동안 두들겨 맞았을 때 제 힘으로 거기서 못 나왔어요. 심지어 저에게도 폭력을 강요했어요. 제 여기 CG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군대 가면. 원래 버전은 뭐냐면요. 나는 구타 가혹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구타 가혹행위에 동조 가담치 않는다. 나는 구타 가혹행위를 인지한 경우 숨기지 않고 즉시 보고한다. 위 내용을 위반 시에는 법이 정하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하고요. 사인해요. 자기 이름 쓰고. 근데 이것이 현실로 들어가면, 군대라는 현실로 들어가면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바뀌냐면요. 똑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서약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구타 가혹행위를 확실히 배웠다. 우리는 구타 가혹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 우리는 구타 가혹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숨길 수 있었다. 위 사실을 외부로 폭로할 시에는 내무반 법이 정하는 여하한 폭력도 감수할 것을 고참병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병 김승일 선서. 학교보다 더 무시무시한 곳이죠. 학교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남을 수 있잖아요. 군대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너 쟤 가서 때려. 너 쟤가 제대로 안 하면 너 죽어. 그 공포에, 그 시스템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무도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꿈틀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산폭격이라는 걸 시켜놓고 군홧발로 목을 밟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목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를 만약에 정말 운이 나쁘게 잘못 밟히면은 그 순간 반신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죽거나.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자행되는 곳이었어요. 요즘 군대는 좀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이라고는 하나, 제가 아는 군대라는 곳은 어마어마하게 밀실 같은 곳이라서 거기도 겉으로만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암이 골마 썩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군대의 이런 강압적인 시스템이나 폭력 시스템이 과연 군대에만 그럴까요? 저는 이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혐오, 너무나 많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마음들,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 서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허위로 그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든 순간들에 이런 저는 시스템적인 폭력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매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더 글로리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현실을 잘 캐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처럼 너무나 끔찍한 게 어딨나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그걸 장난이라고만 치부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일처럼 그렇게 축소시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 그걸 삿대질하면서 웃거나 하지 않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응급의 순간을 온전한 순간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정성들이나 우리의 본연의 마음들이 점점 퇴색당하거나 점점 사라지고 있는 순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군대에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아픔의 순간들은 사실 시로 낭독 여기서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참혹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먼저 열고 갔으니 나는 문 밖으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는 실제로 제가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구타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요. 숨이 차오르는데 숨이 차오른다고 말할 수 없는 파티가 시작되고 입술이 열리면 이빨까지 죄다 수거해가는 익숙한 시계가 소름 끼치게 돌아가는 사실 속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고 있어? 15, 16, 21 세고 있어? 이 족같은 새끼야. 세고 있냐고. 30을 채우지 못하고 쏟아져 버리는 희망. 30이 되어가는 순간 또다시 들려올 모든 본능적인 두려움. 30을 넘기지 못해서 나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가 있습니다. 창고에 끌려가서 30대를 맞는 거예요. 정말 그 따귀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몇 대 이후로는 그냥 일종의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사물이 돼서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나는 그냥 이 주먹이나 이 따귀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냥 물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맞으면 또 이게 얼얼해서 감각도 없어져요. 공포도 다른 것으로 변환돼 버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때리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없어요. 뭐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다 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일은 끝나고 나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폭력이 다 맞았으니까 이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공포나 절망이. 혼자 남겨져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울거나 인간이 아닌 형태로 제가 변환되고 있는 순간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감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거. 뭐 우리 일상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일상에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건데, 낙성시라는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네. 낙성시. 낙성시. 사람들은 낙성시를 만났다 하면 부르고, 기분이 좋아진 낙성시는 밥상 위를 뛰어다닌다. 낙성시는 어디에 있나? 절친한 그의 번호조차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다들 낙성씨, 이리 좀 오세요. 웃겨봐요. 웃음거리가 되어줘요. 없는 사람 자꾸 불러서 서운하다. 너무나 착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서 고마운 낙성씨. 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낙성씨 또 부르고 키득키득 우리끼리 퍼먹은 낙성씨.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웃고 있는 낙성씨. 1부터 10까지 세는 낙성씨 카운트다운. 다운되었다가 언젠가 하늘로 치솟는 로켓처럼 쫓겨나야 하는 낙성씨. 하늘만 보고 있는 낙성씨. 낙성씨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는 것. 기껏 눌어붙은 밥알을 다시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먹듯이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것.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것.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것. 그걸 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더욱 친해지는 동안 저 넓은 하늘을 혼자 걸어가는 낙성씨. 혼자 떨어지는 낙성씨.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걸 해. 인내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 숟가락으로 철판을 긁는 소리 같아서 끔찍해. 계단 몇 개를 내려가는 데에도 어떤 숫자가 주는 안도가 필요해진 낙성씨. 낙성씨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 지구가 단 하루라도 낙성씨에게 줄만한 것들을 줬으면. 아름다운 낙성처럼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서 빛날 수 있다면 낙성씨는 낙성도 아니고 혜성도 아니고 위성도 아니야, 씨발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낙성씨는 서운하다. 끝끝내 웃으면서 서운한. 낙성씨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낙성씨 부르는 사람마다 모른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에 의해 넘어져 있을까? 교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낙성씨. 낙성씨! 한 번도 뒤돌아가는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지 않는 모든 친구들의 낙성씨. 뒤돌아보는 그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못한 모든 친구들의 낙성씨. 낙성씨는 큰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존재라서 수첩에다, 더 작은 수첩에다 무언가를 늘 끼적이고 있는 낙성씨. 낙성씨! 낙성씨! 오늘도 여기서 저기서 함부로 이름 불리는 낙성씨. 반질반질 윤이 나는 책등 같은 이마와 이마 사이에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는데? 더 얼마나 우스운 짓을 어제 오늘 했는데? 저 멀리서 풍자시의 제목같이 달려오는 우리의 낙성씨.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서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 자체를 아예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걷고 뛸 수 있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놀리거나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놀리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게 우리 삶의 리듬에 계속해서 틈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있다니까요. 자기보다 좀 못하고 다르고 좀 뒤쳐져 있는 학생들,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왜 부축해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한다. 너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제가 여기 시에다가 적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요, 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결혼 못해. 너 얼굴 잘생겼어? 키 커? 키 10cm 얼마인 줄 알아? 몇 천만 원이야. 너 몇 천만 원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결혼이라도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교무실이 있다니까요. 제가 두 귀로 들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감각하고 끌어안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저 이 지구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속도 자체가, 그 지구의 푸른 빛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인간이 달라지면서. 뭐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수많은 멀쩡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이 그 약간 좀 다른 학생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자기들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초대받지도 않은 그 사람이 그
테이블을 막 뛰어다니게 만드는 거. 제 눈에는 환상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 테이블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그 낙성 씨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더 웃겨줘. 더 병신짓거리를 해봐. 우리를 위해서 더 웃음을 줘. 말이 됩니까? 초대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모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크나큰 인생에 자기 인생의 리듬을 끊어낼 만큼의 그 마디가 끊어질 만큼의 척추와 척추새가 끊어지는 것처럼 신경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삶에 어떤 크레바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 이별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절망감일 수도 있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감내하지 못할 만큼의 충격을 받으면 크레바스가 생겨요. 그럼 그 크레바스가 이렇게 붙어서 다시 척추가 이렇게 곧줄 서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걸 같이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 아닌가요? 내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랩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그 인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탕, 지면에서 지면으로, 땅지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면이 상실되는 순간, 그 지면이 망실되는 순간 우리는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지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지면을 상실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똑바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구는 왜 그럴까? 그 친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왜 1부터 10까지 세야만 할까? 이게 꼭지를 틀기 전에 1, 2, 3, 4, 5, 6, 7, 8, 9, 10 하고 틀어요. 손을 씻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잠궈요. 왜 그럴까? 왜 저런 아픔이 있을까? 왜 저런 액션이 필요했을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리듬을 봐야 된다고요. 시가 어렵다 하잖아요. 왜 시가 어렵게 쓰여졌는지, 이 행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왜 알기 쉬운 언어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시인지, 왜 함축적으로 쓰여져야만 하는 것이 시인지를 우리가 내밀히 들여다보고 읽으려고 애를 쓸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의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힘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똑같이 평범하게 읽히지 않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평범하게 읽히지 않는 어떤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읽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읽기는커녕 조롱을 하고 있어요. 놀리고. 자기네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행위 안 한다는 거지. 나는 똑바로 걷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처럼 걷고 있는 네가 나는 우스워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고치고 반성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은 안 그러려고 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끌어올리면서 거기서 예술적인 승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아름다운 시와 같이 동시에 같이 동시성으로 현현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요. 시는 지면 안에서 아름답고 삶은 지면 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절망에 그냥 그대로 함몰되어 버리는 순간으로 간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냥 여기 안에만 있는 건가요? 예술 속에는 예술 안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건가요? 삶은 아름답게 바꿀 수 없어요? 삶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술로 도망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일치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학을 전공하고 국어를 배우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는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낙성 씨는 그렇게 떨어지는 혜성도 아니고 낙성도 아니야 이 씨발 새끼들아 하고 욕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존재가요. 교문을 향해서 나가는 그 낙성 씨를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낙성 씨 나랑 같이 오늘 밥 먹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승희라 하고 부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호명 다음에 인간적인 감정과 부딪힘과 긴밀한 접촉이 있을 때 저는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놓고 장난이야? 웃음거리가 되어줘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일반 독자분들을 만나면서도 이제 이런 시 낭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학교 필드로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들어가야 될 나이가 오히려 중고등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아름다운 동화 동시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현실이 어떤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호흡과 리듬이 아이들과 함께 될 때, 함께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발견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저거 아니야. 야, 너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 친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순간요, 그 옆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보게 돼요. 감았던 눈을 뜨게 돼요. 숨겨놨던 손을 펼치게 돼요. 떨어지는 낙하하는 친구를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커터칼로 손가락 끝만 살짝 베어도 너무 아프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거든요. 너무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존재예요. 아픔을 감각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이 손가락 끝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자기를 죽여요. 폭력이 너무 무서워. 날 따라오니까 무서워. 나를 어떻게 이걸 끌 수 있지? 몸을 던져버리자. 날 죽여버리자. 내가 저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죽여버리자. 애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진짜 저는 너무 눈물 나요, 그런 게.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존재가 그냥 그 전체가 다 그냥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정말 슈퍼맨이면요, 그런 거 찾아다니고 싶어. 손을 잡아주고 싶어, 진짜. 그 마지막으로 닫히는 그 엘리베이터 문을 멈추고 싶어요. 잠깐 30분이라도 나랑 얘기 좀 해. 누군가가 모든 존재를 던져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잖아요. 내 모든 존재를 던져서 얘기를 하면은 살아난대요.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픔만큼은 아니지만 그 기울어지고 있는 저울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무게를 얹어주는 순간 국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가능성, 그 생명성이 폭력으로 인해서 소거되어 버린다라는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집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반응을 해요. 제가 최근에 되게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청주고등학교에 갔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앉아서 하잖아요. 제가 서서 강의를 할 때는 저는 거의 연극하듯이 해요. 제 온몸을 다 써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시집을 학교에서 사줬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서명을 해줬거든요. 2명의 아이가 저한테 너무나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명은 김승희 시인님 오늘 강연을 듣고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사각지대를 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 주변에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는지 좀 더 유심히 볼게요. 그러고 가는데 사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제가 이런 게 변화구나.
아니, 내가 목이 터져도 좋다. 변했잖아요. 그죠? 저는 한 사람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면 옆 사람이 바뀌어요. 옆을 보네요. 옆이 옆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의 직선이 되고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선과 선이 만나서. 완전 밀착돼서 1차원밖에 안 됐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근데 그 다음 아이가 저한테 더 쏟아지는 울음 같은 말을 줬어요. 뭐냐면 그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김승윤 시인님,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고등학생이니까 무수한 학교폭력 강연을 들었겠죠? 정기적인, 비정기적인, 특수한 모든 학교폭력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인님의 강의를 듣고 처음으로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시인님이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른 학생도 듣게 하고 싶어요. 내 친구들도 듣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 신청해서 와서 나는 들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다른 무수한 학생들도 시인님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인님 다녀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아, 진짜 더 이상 말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다 마치고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강연을 마치고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 가고 있는데 같이 따라오는 어떤 또 다른 학생이 시인님, 저는 평소에 그런 학생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니,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이가 많고 내가 더 선생님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순간에 친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이랑 내가 친구가 됐구나. 아, 우리 같은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 조금 더 연약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흐르는 존재가 됐구나. 더 이상 고체 덩어리처럼 딱 그냥 얼음처럼 있는 게 아니라 액체처럼, 기체처럼 흘러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시를 씁니다.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이 표면은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보세요. 과격해 보이는 표면 안에 어떤 온도가 있는지를, 어떤 유속이 발생되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 시에, 제가 쓰는 시에 감흥하고 반응을 해주고 감동해주고 감동을 표현해주고, 내가 학생들에게 가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호흡을 막 가쁘게 하면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하는 것처럼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죽어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읽어주고 거기서 반응을 해주고 좋았어. 나도 그렇게 이제 할게. 네가 왜 그런 시를 쓰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그 반응이 저는 굉장히 저를 살아있게 하고 또 다른 시를 또 쓰게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하는 것 같은데, 독자분들이 이렇게 읽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제 여기 시 마지막에 거의 끝시 중에 하나인데, 시는 시를 짓밟지 않는다. 시는 그래도 시끼리는 짓밟지 않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는 시를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문학에 대한 영원한 궁극적인 차원의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이 시도 더 많은 시를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시가 좋았대요. 좋아서 필사까지 해서 이제 올리셨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건져 올렸던 어떤 빛나는 것들과 이 시에 담겨 있는 빛나는 것들이 서로 만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 문학적인 것을 경험했다,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저는 발견으로서만
지속 가능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스타 친구이기도 하고 최근에 제 시집을 사서 이제 또 같이 읽어주신 분인데 여운님이라고 계신데 너무나 고마웠어요.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애정하는 오은 시인이 또 있어요. 오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제 첫 시집에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고, 오은 시인도 제 시를 읽고 좋았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올려주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적분이라는 시인데 발목을 접질린 것처럼 아팠다가 낫는 것, 완전히 얼어붙었다가 완전히 녹았던 것, 신문기사 같은 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놓쳐버렸던 것, 뿌리쳐버렸던 것, 무섭고 분노가 지겨워 그곳까지 헤엄쳐갔다가 돌아올 힘을 남겨두었던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 돌아왔을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 세월호 아이들에 관련된 시거든요. 요 시를 또 좋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딪힘들, 이런 만남들, 이런 호명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들. 저는 이런 따뜻한 호명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호명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모든 존재가 어른이 돼서 자기의 빛나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보장되는 사회. 그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모든 아름다움의 날개를 다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더 멋있어지겠어요. 저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계속 창작 활동을 할 것이고, 끊임없이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문학과 삶을 또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좀 애를 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또 좋은 힘을 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좋은 귀한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좀 넘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고 낭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에게 제 인생에 힘듦과 폭력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수치스러움과 모멸감도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서 저를 또 살아가게 만드는 희망과 사랑과 저를 존재로 바로 세운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힘들이 사랑과 폭력, 이 맞물림 속에서 제가 더 이상 으깨지지 않는 존재로 저를 변화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 자체가 그거잖아요. 김승일 시인의 새해를 벌컥 열어보는 시낭독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서, 또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절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를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천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옥 같은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간순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지옥 같은 숨막히는 공기의 밀도를 잠깐이나마 숨 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공기의 밀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바람 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밀폐된 곳을 열어젖혀서 공기가 흐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의 개념을 더 확장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너야, 그게 나야 라고 서로 호명해 줄 수 있는 순간으로 우리가 발돋움해 갈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다. 저는 그렇게 슬며슬며 잠깐 보이는 그 시적인 순간들을 이 종이로 옮기고, 그걸 또 낭독하고 현장으로 옮겨놓고 확장시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간에 살고 싶은 거구나,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호명해주고 좋은 걸 좋다고 또 얘기해주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좀 독려하고 고쳐나가고 쇄신해 나가고 반성해 나가고 하면서 그리고 좀 더 그런 인간적인 활력과 활기 속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또 연말이 됐을 때 참 내가 정말 인간으로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또는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게 더 많고 낭독하고 싶은 게 더 많고 하지만 조금 한 가지 방향으로 몰입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좀 이렇게 웃음과 즐거움과 유머가 있는 그런 사실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죠? 또 제가 다른 테마에서 다른 주제에서 다른 공간에서는 또 그런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낭독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또 찾아주시고 오늘은 또 이런 온전한 공간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귀한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이 책에서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가야 할 공간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또 좋은 공간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